오늘 뭐 할 거야? 자, 드디어 내가 다룬 최악의 애니메이션 중 하나를 끝낼 거야. 세계의 끝까지 가는 열차는 요카라는 시골 소녀로 시작하는데 세븐지 셀룰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버튼을 누르라는 메시지를 받아.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데 그녀의 고향에서는 모든 어른들이 동물로 변해. 왜 그럴까? 물어볼지도 모르겠네. 아무도 몰라. 그래서 바보 같은 거야. 그런 다음 우리는 그녀의 4명의 친구들과 요카에게를 따라가는데 그들은 기차를 타고 기묘하게 변해버린 여러 마을들. 거의 1년이나 집에 돌아오지 않은 요카를 찾기 위해서 말이죠. 이 애니메이션은 일본 최초의 철도 15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되었으니 함께 축하해봅시다. 하지만 그 외에는 그냥 미스터리한 이야기일 뿐이죠.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이제 시작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봅시다. 자, 시작합니다. 일본 이케부쿠로 역으로 가는 길에 나카토미 요카는 환호 속에 놀라 마철로로 향하고 사람들은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세븐지 발사식에서 요카는 77,777번째 방문객으로 환영받았습니다. 전세계 세븐지 확산위원회의 사회자 폰타로 포이즈는 그녀가 세계를 초고속으로 연결해야 하는 세븐지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묻습니다. 폰타로에게 있어 그것은 어디에 있든 누구와도 즉각적인 소통과 접촉을 의미합니다. 어디든지요. 일본은 5G와 6G를 모두 구축하는 시장에서 패배했지만 세븐지를 통해 폰타로는 일본의 명예를 되찾을 계획입니다. 이 새로운 세븐지는 모든 기기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당신의 뇌 속 생각에 직접 접근할 것입니다. 방식으로요. 하지만 요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군중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폰타로는 요카에게 버튼을 누르라고 합니다. 세븐지 버튼.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뒤틀리기 시작하더니 도시는 불안한 정글이 되었습니다. 2년 후 일본 아가노에서 성인 시민들은 동물로 변했지만 여전히 평범한 삶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심지어 이 고민간 마사하루는 아내와 다투고 있는데 아내는 사슴이 되었고 저녁 식사 취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의 요리에 대해 자주 불평합니다. 아가노 씨는 사람들이 동물이 된 것 치고는 다소 운이 좋은 편인데 모두가 나무로 변했다는 소문이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레미와 아키라 두 소녀가 할머니 투칸에게 카레를 얻어먹게 된다. 투칸, 귀뚜라미가 들어있다는 조건으로 말이야. 레미는 별로 내켜하지 않았지만 아키라는 곤충은 영양가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 벌레는 영양가가 있으니까. 하지만 레미에게 영양은 문제가 아니었어. 그녀는 귀여움과 모험을 원했지. 레미의 또다시 터져나오는 몽상의 아키라는 역겨운 표정으로 레미를 바라본다. 아니면 지나친 낙관주의일까? 하늘만 보고 있니? 레미는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지만 아키라를 때리기 전에 나데코가 싸움을 말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말라고. 친구들을 꾸중한 후 나데코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음식 배달 행렬이 곧 도착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친구 시즈루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오늘 이구치 선생님과의 우울한 진로 상담 때문에 늦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 진로에 대해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 오늘 이구치 선생님과의 진로 상담 때문일지도 몰라.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진로에 대해 논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 그러다 할머니 딱따구리가 예전에는 키가 컸다고 말하는 젠지로를 발견합니다. 잘생겼어요. 하지만 세븐지 사건 이후로 그는 그것만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 추추. 더 이상한 건 아가노에서 그가 유일한 어른이라는 거야. 인간으로 남았어요. 여기 어른들은 모두 21살 3개월 이상이 되면 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들도 동물이 될 거라는 생각에 소녀들은 우울해합니다. 배가 너무 고팠던 마사하루는 참지 못하고 내려옵니다. 하지만 나데코를 보자 동물 본능이 발동하여 시즈루에게 얻어맞습니다. 시즈루는 마사하루를 꾸짖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린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정말로 짐승처럼 변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여자아이들은 시즈루의 진로 상담 미팅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지만 예상과는 조금 달랐다. 는 걸 알게 된다. 시즈루는 지금 당장 요카를 찾는 것만이 바람이다. 그때 갑자기 노래소리가 들리며 아가노 시민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흑표범 대상이 도착한다. 는 것을 알게 된다. 시즈루는 네코라는 운전수 중 한 명에게 친구 요카에 대한 소문을 찾아볼 수 있을지 확인한다. 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의 쪽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시즈루는 그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부탁하지만 그는 그의 일은 위험하고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너무 위험해. 시즈루가 아가노 유술의 2대 두목이지만 네코는 세븐지 사건 이후 다른 배달 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졌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세븐지 사건 이후 다른 모든 배달 회사들이 하나둘씩 무너졌던 일들을 떠올리며 흑표당이 유일하게 남은 배달 회사이기에 계속 운영되지만 그도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흑표당이 떠난 후 나루코는 자신의 배달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최근에 왠지 모르게 정말 갖고 싶었던 스위트 머틀 식물입니다. 하지만 그 식물을 다룬 신문에서 시즈루는 놀랍게도 한 달 전 신문에 친구인 뇨카가 실린 것을 발견합니다. 이케부쿠로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시즈루가 뇨카의 할머니께 신문을 보여주러 달려가는 동안 그녀는 2년 전 자신들의 세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사건을 떠올립니다. 기차역과 마을 사이의 거리가 갑자기 엄청나게 멀어졌습니다. 지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생물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가노에서는 어른들이 모두 동물로 변했고 여전히 인간처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동물이 될 거라고 그녀는 느낍니다. 시즈루는 뇨카의 할머니께 신문을 보여주러 왔고 할머니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변화된 세상은 처음에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괴상한 동물로 변해버린 충격과 분노, 그리고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사람들이 조사팀을 꾸려 아가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중 절반은 겁에 질려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즈루는 레드 팬더 엄마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과 뇨카가 싸우고 뇨카가 도망친 그날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뇨카에게 했던 말은 너 따위 신경 안 써 였습니다. 그게 그녀가 뇨카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그녀를 찾는데 전혀 운이 없었어요. 그러다 그녀는 뇨카에게 포치를 자기 집 문 앞에서 발견하고 밖으로 산책을 나가다가 젠지로를 발견합니다. 젠지로의 모자끈이 떨어지고 포치가 그 냄새를 맡자 둘은 기차 쪽으로 향합니다. 시즈루는 기차 문을 열어 차장 모자를 찾고 그것을 젠지로에게 씌워주자 그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폰타로에게 화가 난 듯합니다. 그는 항상 그 남자에게 세븐지를 포기하라고 말했었죠. 폰타로는 그 아이디어가 물리법칙을 위협한다고 경고한 많은 연구자들의 말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젠지로에게 이상한 수술까지 해주면서 하지만 젠지로는 세븐지를 끝내고 이케부쿠로를 구하겠다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시즈루가 젠지로를 흔들자 그는 다시 무가치한 상태로 돌아가고 뚜껑을 닫아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다시 닫아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 날 시즈루는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고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지만 결국 학교를 중퇴합니다. 그녀는 기차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젠지로는 괜찮을 거라고 말합니다.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걱정하는 새 친구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새 친구와 포치는 따라가기로 합니다. 이케부쿠로까지 30정거장이나 남았어요. 모두 잃어버린 친구를 찾을 희망을 가지고 고마강을 건너며 여행하고 있어요. 레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름답고 고요한 물을 응시하며 소리쳤어요. 아가노 밖 세상을 보고 그녀는 놀랐어요. 열차 안에서 소녀들이 놀면서 이케부쿠로에 언제 도착할지 궁금해하는 동안 시즈루는 길찾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1시간 조금 넘게 걸렸어요. 하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검은 표범 수송대조차도 이제는 도착할 수 없게 되었어요. 레미와 아키라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다투는 동안 시즈루는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집중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들을 구석으로 몰아넣는다. 그러다 기차가 조금 더 빨라진 걸 알아채고 시즈루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부탁합니다. 내려놓으세요. 하지만 그녀는 노력해왔고 이 갑작스러운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은 세 사람을 놓아둡니다. 소녀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 알아낸 후 시즈루는 한숨을 쉬며 이게 훨씬 더 어렵다고 말한다. 젠지로가 그녀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다른 세 소녀는 그가 하루에 5분 동안만 완전한 미남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완전히 정신을 차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러자 레미는 이케부쿠로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곳에는 모델 스카우트, 집사, 탐정은 물론이고 살인자까지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칼에 찔리거나 차에 치이거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레미는 집에 저금통을 두고 온 것을 깨닫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250엔 뿐입니다. 시즈루는 자신이 3000엔을 가지고 있으니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 돈이 별로 많지 않다며 레미를 약간 놀립니다. 레미는 빌린 돈으로 버블티, 치킨, 그리고 프렌치, 토스트를 먹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노다코가 추천하는 것은 그들이 긴 여행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죠. 통조림 음식이라서 레미는 별로 신나지 않아. 다행히 시즈루는 만약을 위해 생존용품을 몇 가지 챙겼습니다. 자신이 꺼낸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결국은 쓴 멜론 식물을 가져오면서 음식이 더 줄어들었네요. 어쨌든 안개 속으로 더 들어가자 레미는 더욱 초조해하며 언제 이케부쿠로에 도착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케부쿠로에 언제 도착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키라와 시시콜콜한 일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노다코는 싸움을 말리려고 했지만 시즈루는 그들의 쓸데없는 행동에 질려서 그들에게 같이 올 필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혼자 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기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레미에게 여주덩굴이 덮쳤어요. 평소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자 포치가 안개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짖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잠시 멈추고 아키라는 밖에 있는 존재가 코마시라고 생각하며 겁에 질린다. 코마강에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플래시오사우루스입니다. 백조보트를 탄 남자일 뿐이네요. 좀 과장된 면이 있지만 그는 코마강을 따라 여행하며 메모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대요. 시즈루가 이케부쿠로 출신이라는 걸 알고 꽤 놀랍니다. 하지만 그곳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를 두고 계속 길을 나섭니다. 그가 계속 가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에게 유용한 것을 하나 받습니다. 그가 그린 지도를요. 그 남자를 두고 떠난 후 그들은 잠시 동안 어른을 보지 못했기에 또 다른 어른을 만난 것에 다소 기뻤습니다. 젠지로보다 좀 더 이상했지만요. 시즈루가 요카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감정적으로 절박했던 것을 새소녀는 그와 함께 진심 어린 순간을 보내며 공감합니다. 시즈루가 요카를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나코는 시즈루에게 같이 여행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까지 합니다. 여행에 대해서요. 나중에 멈춘 기차를 다시 출발시키려고 하지만 물이 불어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수위가 높아졌어요. 전에 그 남자에게 받은 지도를 확인해보지만 이상하고 엉뚱한 길 표시만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레일에서 종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알고 보니 그건 젠지로가 매일 시즈루와 연락할 때 사용하는 모르스 부호였어요. 오후 5시. 시즈루는 그것을 빨리 해독하지 못해서 아키라가 대신 알려줍니다. 젠지로, 저기 물이 너무 높아. 그는 그들에게 더 높은 곳으로 가라고 말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대답하기도 전에 다시 원래의 무능한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불행히도 거대한 파도가 그 여자아이들을 향해 몰려오는 것 같다. 그들은 기차 안으로 다시 달려가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며 간신히 휩쓸리는 물을 피한다.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시즈루는 파괴된 선로를 바라보며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갈 곳은 앞으로뿐이기에 그들은 계속 나아가 첫 번째 마을인 히가시아가노에 도착한다. 머리에 버섯을 쓴 사람들이 그들을 맞이해요. 요카의 첫 등교일로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시즈루가 실수로 책상에 부딪혔어요. 요카가 하루 종일 얼굴을 가렸지만 친구들은 마침내 볼 수 있었어요. 모두 새로운 아이에게 자기소개를 했고 물론 아키라는 레미를 낙제생 레미라고 소개하면서 수줍은 요카를 따뜻하게 환영했어요. 현재로 돌아와서 히가시 아가노 사람들은 기차를 보고 놀랐어요. 오랫동안 기차를 보지 못했거든요. 아가노가 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기에 모두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기뻐했어요. 저쪽은 다들 동물이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히가시 아가노는 인구 감소로 주택이 충분하대요. 다행히도 노도카는 안타깝게도 숙소를 구할 돈이 별로 없다고 말해요. 그 말에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똑바로 쳐다봐요. 무서운 분위기였죠. 주인공 여자아이는 여기선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하지만 아키라는 그 소식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은 고향과 달리 정말 친절해요. 고향에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대립이 있었거든요.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는 아니고요. 신에게 바칠 재물을 놓고 다툼이 있었죠. 뭘로 할지 말이에요. 아키라가 아가노에 쓴 멜론 같은 특산품을 사용했어야 했다고 말하자 마을 안내인인 마츠타는 다소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얼버무리며 넘어갑니다.
그들은 마츠타가 이케부쿠로에 살았었지만 결국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시즈루는 요카가 머리를 자른 후 함께 사진을 찍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요카가 머리 자르기를 마친 후 함께 찍은 사진을 떠올리며 저녁에 소녀들은 호화로운 숙소에 안내받고 마츠타는 미스트 사우나를 이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아키라를 제외한 모두가 사용하지만 아키라는 모두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이 불편합니다. 다들 앞에서 옷을 벗는 게 불편해서요. 포치 옆에 앉아 아키라는 집을 나온 것이 정말 괜찮았던 걸까 고민한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혼자 있고 싶지는 않았다. 포치 위에 누워 아키라는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자신을 섬뜩하게 쳐다보는 것을 발견한다. 그때 마츠타가 버섯이 든 접시 여러 개를 가지고 온다. 아키라는 버섯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마츠타가 간 후 아키라는 자신을 쳐다보던 첫 번째 주민 옆에 두 번째 주민이 나타난 것을 보고 놀란다. 처음 자신을 지켜보던 사람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하지만 여자들이 사우나에서 돌아오자 두 남자는 사라진다. 음식을 먹으려던 참에 아키라는 잠시 멈추고 이 마을이 특히 머리에 버섯을 쓴 사람들 때문에 이상하다고 말한다. 이 마을은 이상해. 특히 머리에 버섯을 쓴 사람들이. 하지만 소녀들은 아키라의 걱정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잠자는 시간. 아키라는 화장실을 가려고 깨어났다. 그녀는 사우나는 바로 옆에 있는데 욕실은 왜 이렇게 멀리 있는지 위아해했다. 그녀는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포치와 함께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곳으로 가던 중 그들은 바깥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어서 아무거나 다 믿는다고 말했다. 아키라는 뒤로 물러섰지만 실수로 포치의 꼬리를 밟아 포치가 비명을 질렀고 마을 사람들에게 들켰다. 도망치는 동안 마을 사람들 머리 위에 버섯들이 늘어나 그녀를 쫓아왔다. 마치 초현실적인 공포처럼 아키라가 넘어지지만 다행히 시즈루와 다른 여자애들이 찾아줍니다. 그녀를. 마츠타가 어둠 속에서 나와 숙소로 돌아와 낯선 환경 때문에 아키라가 악몽을 꾼 거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여자애들은 그 말을 믿고 마츠타는 불길한 표정으로 떠납니다. 다음 날 여자애들이 아키라의 떠나자는 간청을 계속 무시하자 포치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쓴 멜론이 무성하게 자란 기차로 향합니다. 레미가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히가시 마을 사람들이 그 과일에 몸서리칩니다. 마치 공포에 질린 듯이. 그 열매에 마츠타는 쓴 멜론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잘 자라는 과일이라는 생각 자체를 싫어해요. 그녀는 세상이 망가진 건 따뜻한 기후와 햇빛을 좋아하는 생명체 때문이라며 흥분해서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쓴 멜론을 다 뜯어버리라고 말한 후 완전히 역겨워하며 떠나요. 시즈루는 아키라가 자신과 함께 점을 치고 있다고 말하고 레미와 나루코에게 마을에 가서 물건을 사오라고 해요. 하지만 아키라는 두 친구가 걱정되어 마을로 달려가 그들을 찾으려고 해요. 으스스한 마을을 배회하던 그녀는 버섯을 쓴 남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그의 머리에 쓴 버섯이 맥박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뛰어가 마츠타를 위한 물품을 구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은 히가시에 계속 있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기차로 돌아와 보니 시즈루가 여주를 다듬는 것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욕이 없어 보였고 이케부쿠로에 정말 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쓰러졌고 아키라는 그녀의 머리에 있는 버섯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머리에도 버섯이 있는 것을 보고 모든 친구들의 머리에 5시 알람이 울리고 아키라는 젠지로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버섯이 어둡고 축축한 곳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완전히 설명하기 전에 다시 무쓸모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아키라를 미치게 만들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아키라를 둘러싸고 버섯으로 사는 삶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해요. 그녀는 기차로 다시 돌아가 친구들을 설득하려 하지만 소용없어요. 이제 시즈루는 요카를 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요카를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요카는 그때조차 이케부쿠로로 이사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고는 친구 시즈루를 찾으러 가겠다는 의지를 되찾고 버섯을 뜯어내요. 모두의 기억을 잃었다는 듯이 가장하며 아키라를 답답하게 만들죠. 아키라를 답답하게 만들어요. 마을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그들을 막으려고 소리치자 시즈루와 아키라는 나머지 친구들의 머리에서 버섯을 뜯어내 정신을 돌아오게 해요. 그러자 포치가 쓴 멜론을 쓰라고 신호를 보내고 시즈루는 달려나가 마을 사람들과 싸워요. 모든 마을 사람들과 싸우죠.
마츠타를 구하기 위해 머리에서 버섯을 뜯으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와 마을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통제당했던 것처럼 그들은 버섯의 길을 택했어요. 2년 후에 죽을 걸 알면서도 2년 후에 마츠타는 시즈루의 여정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그녀가 음식에 질식해서 죽기를 빌었어요. 죽기를. 그리고 그렇게 소녀들은 실종된 친구를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했어요. 아키라에게 거의 감사하지도 않고 젊은 시절 학교에서 5소녀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요카는 별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시즈루를 바라보았어요. 시즈루는 열정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너무 많다고 말했죠. 너무 많다고. 그녀는 아가노 유수를 마스터하고 다양한 모험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요카는 시즈루가 어떤 망설임도 없이 하고 싶은 것을 하니까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저함 없이 요카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기에 그것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시즈루는 요카를 응원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항상 생각하자고 약속했습니다. 반짝이는 큰 별을 보면서 히가시 아가노를 떠난 지 약 3시간이 되었습니다. 사건 전에는 정류장 간격이 훨씬 가까웠습니다. 레미는 그때 이케부쿠로에 갔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히가시 아가노역에서 이케부쿠로역까지 정확히 30정거장이므로 아직 29정거장이 남았습니다. 나루코와 레미가 요카가 자신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지 이야기하는 동안 시즈루는 그다지 밝지 않은 표정을 짓습니다. 아키라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포치가 치마 속에 숨겨둔 것을 맞짝깜짝 놀랍니다. 그것을 레미도 눈치채고 아키라가 샤워를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아키라는 자신이 샤워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사시야 코테 역에 도착하고 넓은 잔디밭에서 염소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곳에는 염소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발로 서서 그들에게 돌진하는 이족 보행생물로 그들에게 들이받습니다. 그들은 기차, 그리고 무리가 출발하면서 계속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겨우 도망쳐 나왔지만 앞으로 28정거장이나 더 미쳐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낙담합니다. 28정거장이나 더 미칠 것 같은 광경을 봐야 할지도 몰라요. 시즈루는 너무 피곤해서 졸음을 쫓기 위해 스스로를 때립니다. 저녁 식사를 편안하게 즐기던 중 다른 여자애들이 번갈아 하는 걸 제안했어요. 시즈루가 처음부터 다 했으니까 제가 운전했어요. 중요한 대화에도 불구하고 아키라는 음식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번갈아 운전하면 논리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운전 시간이 줄어들고 지칠 줄 모르니 위험해요. 열차가 더 많이 움직이니까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러고는 다들 요즘에 쓴맛 나는 멜론을 더 즐겨 먹는다고 이야기해요. 요즘 들어서요. 하지만 아키라는 왠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밖으로 나가지만 사실은 자기 엉덩이에 버섯이 자라고 있는 게 걱정돼요. 다음날 그들은 여정을 계속해서 고마에 도착해요. 하지만 갑자기 이상한 채소들이 식물들 사이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미친 듯이 웃어대기 시작해서 여자아이들을 놀라게 해서 그냥 차를 몰고 도망쳐요. 그러고는 더욱더 운전해서 일본의 환상적인 곳들을 지나가요. 동쪽간호 정류장 27번까지 갈 때까지. 하지만 시즈루는 서지 않기로 합니다. 그때 갑자기 골프공 폭풍이 쏟아지고 레이미는 이상한 존재들이 한때 사람이었을 거라는 끔찍한 추측을 합니다. 그들은 기괴한 나무들이 즐비한 26번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레이미는 적어도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곳. 동쪽 간호처럼 잠깐이라도 멈췄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아키라는 소름 돋는 말투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말다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라면 아키라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괜찮아요. 그러면 어둡고 조용하고 축축한 곳에 있을 수 있잖아요. 어머, 정말 버섯 사람들처럼 말하는군요. 레이미가 아키라의 이 말을 확인하는데 아키라는 놀라요. 그녀의 정체를 알아챘어요. 그러자 나나코와 레이미는 아키라에게서 버섯을 발견하고 흔들어 봅니다. 그녀 안에 자라고 있는 버섯을요. 그들은 그것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1에서 2년 안에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하지만 아키라는 계속 저항하며 몸부림치면서 마침내 평온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레이미가 버섯을 뽑아내자 버섯이 도망가다 비명을 지르며 폭발합니다. 하지만 아키라를 보니 아직 완전히 정상은 아닙니다. 어쩐지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바보 같아졌습니다. 버섯이 너무 크게 자라자 다른 세 소녀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레이미는 버섯만 뽑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키라의 본질까지 뽑아낸 걸까요?
치즈루는 젠지로에게 조언을 구하려 연락하고 젠지로는 입이 거칠지만 실력 좋은 하노이에 있는 의사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나리야마 공원으로 가야 하고 레이미는 카즈요. 카피바라가 그 유명한 의사에 대해 한 번 언급했던 것을 추가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들은 25번 정류장에 들릅니다. 아직 사람은 없지만 화장실에는 수돗물이 나옵니다. 24번 정류장에서 그들은 지장보살상이 된 남자와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과 이 마을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알지 못하지만 이네리야마 공원이 2 정류장만 더 가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 정류장만 더 가면 됩니다. 23번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우주 같은 내부를 가진 마을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들은 22번 정류장에 도착하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종소리가 들리지만 그 근원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마을을 발견해요. 치즈루와 레이미는 울타리를 뛰어넘고 다가간 마을이 아주 작다는 걸 깨달아요. 왠지 모르게 소형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그들을 쏘기 시작해서 그들은 도망치려고 합니다. 도망쳤지만 공중에서 떨어지는 작은 총알 세례를 또 맞았어요. 군인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을의 모든 군대가 그들을 계속 공격해서 결국 기절할 때까지 이어져요. 정신을 잃을 때까지요. 어릴 적에 레이미는 자신이 먼저 시험 공부하는 법을 알아. 아키라는 레이미가 밥알 2개 사이에 끼워서 외우라고 교과서를 찢어내는 등 냉소적인 조언을 했지. 그리고 어쩌면 레이미는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였어. 그러다 레이미는 꿈에서 깨어나 자신과 치즈루가 헬리콥터 날개에 묶여있는 걸 보고 비명을 질렀어. 세상이 변하기 전에 치즈루는 도대체 공부의 의미가 뭐냐고 생각했어. 헬리콥터 날개에 묶여 있었지. 세상이 바뀌기 전에 치즈루는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어. 그러자 요카가 대답했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라고. 아직 모르는 것을 말이야. 하지만 치즈루는 요카에 대해 아직도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레이미와 나루코는 헬리콥터 프로펠러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프로펠러에서요. 하지만 그때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거대한 여자들이 누구냐고 질문하며 나타납니다. 거대 소녀들이요. 레이미는 그들이 아가도에서 왔고 위료 도움을 구하려고 왔다고 설명합니다. 치즈루는 레이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시작하자 지휘관은 프로펠러를 돌려 그들을 조용하게 합니다. 긴장이 가라앉은 후 레이미는 아키라가 세븐지 버섯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놀란 병사들, 지휘관은 소녀들에게 그 소식이 도시에 알려지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내일 그들의 해골은 그 도시 박물관에 전시될 것이다. 그리고 내일 그들의 해골은 그 도시 박물관에 있을 것이다. 병사들이 떠난 후 청소부 아주머니가 온다. 두 소녀는 자신들을 풀어달라고 설득하려 한다. 처음에는 거절한다. 만약 도와준다면 사장이 그녀의 해골도 전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시할 것이라고. 그래서 치즈루는 여기서 실례를 하겠다고 공원을 엉망으로 만들겠다고 위협한다. 결국 청소부 아주머니도 죽게 될 것이라고. 풀려난 후 레이미는 아주머니에게 감사를 표한다. 여자가 그들에게 사장이 의사를 잡았으니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행방을 아는 마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주변을 수색하는 동안 여자는 세븐지 사건 이후 마을이 먼저 크게 커졌다가 반동으로 인해 작아졌다고 설명합니다. 혼란 속에서 한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사 갓파 마코토 앙스트롬이었습니다. 마코토 박사를 지도자로 추대하여 크기 문제를 제외하고는 생활을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이 와서 마을을 빠르게 장악하고 마코토 박사를 알 수 없는 곳에 가두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보스에게 충성하는 이나리야마 상류층과 자유를 박탈당한 하류층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여성은 끊임없는 감시 아래에 있는 오직 기반시설 유지 보수만을 위해 존재하는 하류층 시민의 일원입니다. 하류층은 주로 군기지를 유지 보수하고 보스의 향락을 위한 전기를 생산합니다. 보스의 향락을 위해 사용될 전기를 생산합니다. 어떻게든 몰래 다니며 소녀들은 몇몇 병사들을 묶고 하류층을 해방시켜 의사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를 바랍니다. 기차로 돌아온 아키라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왠지 몸이 유난히 무겁지만 괜찮습니다. 레이미가 보통은 방법을 찾아 그녀를 구해요. 레이미가 교과서 크래커를 먹은 다음 날 배가 많이 아팠어요.
두 소녀는 아키라의 제안을 두고 다투다가 헤어졌어요. 걸어가던 아키라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남자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레이미가 또 다시 나타나 위기를 구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늦었으니 돌아왔을 때 아키라와 나루코는 돌아오면 꼭 구중을 해야 할 거예요. 시즈루와 레이미는 마코토 박사가 억류되어 있는 공군기지에 도착해요. 그녀를 구출하지만 보스와 그의 병사들에게 발각돼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보다 키가 크더라도 이들보다는 작아요. 고등학생 여자애들, 레이미와 보스는 말다툼을 시작하고 보스는 군사력을 동원해 공격한다. 하지만 레이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녀는 공격 차량을 발로 차 날려버리고 작은 미사일들을 피한다. 몇 개의 작은 미사일들을. 그러자 시즈루가 유수를 사용해 보스를 제압하고 그들이 의사를 향해 총을 쏘려고 하자 레이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시즈루는 미끄러지듯 발차기를 해서 군인들을 날려버리고 레이미가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그리고 시즈루는 기절한다. 열차로 돌아와 마코토 박사는 아키라의 상태를 살핀다. 알고 보니 의사가 아니라 세븐지 연구를 했던 과학자였어요. 아키라의 상태는 버섯 때문이라기보다는 세븐지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연구 분야에서는 이것을 세븐지파 두뇌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세븐지하에서는 자신의 인식이 자신의 몸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키라의 상태는 자신의 중요한 부분이 버섯에 의해 뽑혔다는 그녀의 인식 때문인 거죠. 그래서 버섯을 강제로 먹여서 정상이라고 설득해야 한다고요. 그건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거기까지는 이해가 안 가요. 현재는 없지만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버섯이 좀 있긴 해요. 사무실. 그러자 타이라 젠지로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더 나은 해결책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데 이어서 소녀들은 그가 자신의 고향인 아가노에 머물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가노. 마코토 박사는 폰타로가 자신에게 위블 수술을 강요하려 했던 때를 회상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젠지로가 그녀를 구했고 불행히도 자신만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희생자로 사장방에서 시즈루는 사장과 맞설 준비를 하고 깨어납니다. 그녀는 먼저 그가 마을을 지배하는 동기를 질문하는데 그는 항상 기지가 좋았다고 대답합니다. 전투기, 헬기, 온갖 차량들이 있었어요. 그는 친구들에게 기지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가 물결표 때문에 모두 그를 비웃었습니다. 똑똑하지도 않았고 운동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 마을의 세븐지 사건으로 그는 마침내 기회를 얻었어요. 시즈루는 요카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던 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기지에 침입이 발생하고 레미는 시즈루의 석방과 사장의 버섯을 요구했어요. 그들은 밖으로 나가고 전투기들이 레미를 공격하고 그녀가 쓰러지자 팔찌가 부러졌어요. 아키라가 교과서 때문에 사과하며 준 중요한 팔찌였어요. 그녀는 이제 쉿소리를 내며 모든 병사들이 그녀를 공격하자 전봇대를 집어 비행기를 하나씩 부수며 결국에는 휘둘러서 보스를 날려버립니다. 그녀는 여전히 격분하고 있고 시즈루는 그녀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들은 아키라에게 버섯을 먹이지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레미는 아키라의 책 중 하나를 꺼내 아키라가 까다롭고 고집세고 이 책처럼 복잡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레미는 책장을 찢어 아키라의 입에 쑤셔 넣고 아키라가 삼키자 자신이 사디스트냐고 레미를 밀치며 소리치고 사디즘의 미묘한 차이점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며 레미를 바보라고 부릅니다. 레미는 아키라를 안아줍니다.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가장 좋아하는 책이 찢겨져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책이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사장을 붙잡아 세븐지 사건으로 거대해진 무인도로 보냅니다. 거기서 탈출할 수 없을 겁니다. 마코토 박사는 세븐지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고칠 방법을 찾기 위해 아가노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녀들은 이케부쿠로로 향하는 여정을 계속합니다. 소녀들은 이케부쿠로로 가는 중입니다. 가는 길에 소녀들은 자신들이 타고 있는 기차 이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레미의 제안은 모두 야한 뜻으로 들려서 아키라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나나코는 이케부쿠로 급행이라고 제안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스트라를 떠올렸습니다. 익스프레스. 하지만 시즈루는 달의 가장 먼 곳을 뜻하는 아포지라고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혹은 위성이 지구에서부터 도달합니다. 나머지 여자아이들은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시즈루가 별과 우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어 놀라. 시즈루가 별과 우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돼서 놀라. 시즈루는 그게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침울한 표정을 짓고 요카의 관심사라는 것을 요카가 그 단어를 시즈루에게 가르쳐줬어. 그러자 뒤에 있던 3명의 여자아이들은 요카가 애초에 혼자 떠난 이유를 묻지. 애초에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이 말을 듣자 시즈루는 더욱 슬퍼졌다. 자신이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야, 아이들은 이케부쿠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이야기한다. 서점도 있고 예술극장도 있고 수족관도 있지만 그 어떤 곳도 요카에게는 잘 맞지 않는다. 그녀는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타입은 아니다. 하지만 나루코는 이제 그들이 요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몰라. 시즈루가 정비 작업을 하기 위해 기요세이 근처에 들른다. 아, 포치가 토해요. 아키라는 포치가 13살이나 14살이나 되었으니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요카의 냄새를 추적하기 위해 포치가 필요해요. 그러자 나루코는 시즈루에게 요카가 왜 처음부터 그들을 떠났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시즈루는 마지못해 요카와 자신이 다퉜다고 인정합니다. 요카가 그녀에게 말했던 전부는 이제 알겠어 였습니다.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면 요카는 시즈루에게 새로운 행성 탐사선과 우주정거장을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연구에 지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즈루는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어디까지나 그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작은 마을 출신이니까요. 어떻게 아가노에서 우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녀는 요카에게 냉정하게 더 현실적인 일을 하라고 말했어요. 시즈루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요카에게 말하면서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해. 요카는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시즈루가 뭔가 말하라고 재촉하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러자 시즈루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요카는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났고 시즈루의 마지막 절규는 너 따위 신경 안 써 였습니다. 더는 기차 안으로 돌아와서 모두 시즈루가 잘못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런 식으로 꿈을 짓밟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느낄 것입니다. 시즈루를 제외하고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한 말이 정말 그렇게 나빴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요카가 도망친 이유가 그녀 때문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후 요카가 아무 말 없이 떠난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다른 여자애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시즈루는 모두가 혼자 있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짐을 싸서 기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으로 향하는 기차 밖으로. 기차에 남은 여자애들은 시즈루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뒤쫓아가는 건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포치가 그녀를 쫓아가기로 했어요. 기차 안에서 레미는 시즈루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루코는 기찻길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가장 논리적이야. 이케부쿠로로 가니까 결국 시즈루를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나루코 자신도 어느 정도 걱정하면서도 마음을 다잡고 모두에게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시즈루와 포치는 지름길로 계속 나아갑니다. 하지만 숲속의 한 남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 별로 진척이 없자 시즈루는 결국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높은 곳으로 향하기로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포치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하고 시즈루가 이상한 냄새를 맡고 다른 곳을 보니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좀비가 그녀 앞에 나타나서 그녀는 좀비를 차고 또 다른 좀비를 피해 달아납니다. 쿄세이 좀비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지만 그녀는 하나씩 쓰러뜨립니다. 계속해서 말이죠. 포치도 약간 도왔지만 시즈루가 꼼짝 못하게 되자 코로키라는 여자아이가 멈추라고 말하면서 구해집니다. 그 여자아이가 말이죠. 그러고는 자신을 붙잡아 데려가라고 합니다. 열차로 돌아온 소녀들은 이동했는데도 아직 시즈루와 포치를 보지 못해서 걱정합니다. 두 사람을 말이죠. 하지만 갑자기 검은 표범 대상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고 네코와 그의 대상에서 만납니다. 그의 대상에서 말이죠. 네코는 이케부쿠로 상황이 아가노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상황이 마찬가지예요. 그는 여자아이들에게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떠나라고 경고합니다. 이 지역에 좀비들이 있어요. 좀비들의 여왕 코로키는 시즈루에게 좀비들은 상당히 약하다고 설명합니다. 더위에 썩고 추위에 얼어서 부서져요. 비에 흐물흐물해지지만 너무 말라도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동하며 완벽한 기후와 토양을 찾아다녀요. 여왕으로서 그들을 이끌 책임이 있어요. 시즈루는 배가 고파서 조금 무기력한데 코로키는 자신의 좀비 중 한 명에게 내 팔다리를 먹으라고 내밀어 봤어. 하지만 그녀와 포치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았어. 당연히. 그래도 코로키는 좀비를 직접 먹어본 적이 없어. 그녀는 쇠고기 코른비프만 먹거든. 네코와 검은 표범 대상이 떠나면서 여자애들은 시즈루가 좀비가 될까봐 걱정했지만 그녀를 찾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나중에 코로키의 좀비 떼가 시즈루를 데려가는 걸 보게 돼. 시즈루와 코로키는 약간 실랑이를 벌이는데 코로키는 시즈루가 좀비들에게 먹이로 주어질 거라고 놀리지 코른비프를 먹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시즈루는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어. 치마가 다 벗겨져서 다 보일 것 같으니까 이것. 그래서 코로키는 좀비들에게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기차로 돌아온 다른 세 소녀는 멀리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깃발을 꽂습니다. 기차가 있는 곳을. 아키라는 다른 두 사람에게 늘 혼자 다니는 자신을 놀리는 레미를 제외하고는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항상 혼자 다니는 자신을 놀리는 레미를 제외하고는 시즈루를 찾아 숲을 걸어가는 동안 아키라는 좀비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설명합니다. 좀비에 대한 지식을. 밤에만 나타나고 시력이 나쁘고 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이 도망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가짜 뇌를 보여줍니다. 만남 중 시간을 벌어. 그리고 꽤 효과적인 것 같네. 아키라의 손에서 뇌 미끼를 빼앗으려는 좀비를 향해 레미가 비명을 지르며 더 많은 좀비들이 나타난다. 그러자 아키라는 여자애들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한다. 좀비들은 자신들처럼 행동하면 사람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좀비처럼 행동하면 사람과 구분하지 못한다고. 좀비들에게 검사를 받는 그들을 보며 아키라는 바닥에 가짜 뇌를 던진다. 그들에게서 좀비들을 떼어내고 있어요. 좀비들은 가짜 뇌를 찢어발기고 다시 여자애들을 향해 돌아서며 좀비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얼굴에 분장을 하기로 한 듯하다. 훨씬 좋아. 그리고 좀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면서 완벽하게 통했어. 그 여자애들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나루코가 뒤를 돌아보다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 시즈루의 배낭을 든 좀비를 보고 재빨리 입을 가렸어. 그래서 세 여자애들은 으르렁거리는 좀비 소리를 내면서 좀비들을 따라갔어. 그들이 가는 곳이 실종된 친구를 찾는 데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침내 시즈루와 포치를 찾았고 두 사람이 멀쩡한 걸 보고 안도했어. 그들을 보자 시즈루가 겁에 질려 발작을 시작했어. 나루코가 시즈루를 부르려고 했지만 레미와 아키라가 주의를 끌지 않도록 입을 막았어. 조용히 하라고. 시즈루는 그들이 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인간인지 묻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아직 인간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시즈루는 분명히 겁에 질렸어요. 친구들이 몸을 떨고 있으니 움직일 수 없다는 신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알도 못 움직이고 팔이 떨어질 것 같고 더 많은 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자 쿠로키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시즈루는 깜짝 놀라요. 쿠로키는 저 세 명이 특별한 좀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해요. 그리고 시즈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휘파람을 불며 얼버무리려고 해요. 그러자 쿠로키는 그 세 명을 데려오게 하고 조금 신문을 해요. 자기 좀비들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아직 말을 할 수 있다는 걸로 보아 그녀는 그들이 좀비로 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그냥 가장하는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 그녀는 좀비들에게 우동 한 그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녀의 고향 특산품이라고 합니다. 진한 국물에 미소와 제철 채소, 돼지고기를 넣고 끓인 굵은 면 요리입니다. 그런 다음 쿠로키는 세 소녀의 반응을 보기 위해 우동을 먹기 시작하고 좀비는 음식에 대한 식욕이 없으므로 그들이 진짜 좀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면 진짜일까요? 다음 시험은 세 소녀 앞에서 게임을 하는 건데 그녀는 게임에서 끔찍하게 졌습니다. 나루코는 쿠로키가 총알만 다시 장전하면 된다는 걸 알고 좌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쿠로키는 의심을 품는데 좀비는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거든요. 그러자 나루코에게 게임을 하라고 명령하고 나루코는 열중해서 친구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즐겁지 않게 말이죠. 열정적인 게임 때문에 위장이 들킬 위험이 있어요. 그러자 좀비 여왕은 나루코가 좀비치고 반응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말해요. 그래서 시즈루는 나루코가 좀비로 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반사신경이 남아있다는 변명을 해야 해요. 방금 좀비가 되었으니까요. 그러자 여자애들은 동의하며 웃는데 쿠로키가 좀비는 웃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제 그녀는 그들이 좀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부하들을 불러 그들을 묶으라고 명령해요. 하지만 시즈루는 친구들이 다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아가노 유술 기술로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치가 하나를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고 나머지 3명은 좀비들이 별로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키라는 머리를 날려서 확인해봅니다. 다른 2 소녀도 그 일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좀비들이 그냥 몸을 다시 이어붙인다는 것을 깨닫고는 경악합니다. 결국 좀비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자 나루코는 네코가 이동하는 좀비들에 대해 말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인간의 자극, 특히 성적인 자극에 약한 것 같아요. 변태가 아니에요. 그냥 치명적인 약점일 뿐이죠. 아키라의 가설에 따르면 좀비의 기능은 생명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그래서 나루코가 외치고 아키라는 네코가 전에 말했던 자극 포인트를 깨닫습니다. 네코가 전에 말했던 그 자극점 말이에요. 그녀는 그들에게 야한 말을 하게 해야 하고 그 때문에 여자애들은 당황합니다. 그러자 아키라는 너무 야해서 유튜브에서 말할 수 없는 수위의로 소설 구절을 읊기 시작합니다. 유튜브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근데 왠지 이러니까 좀비들이 흔들리면서 터져요. 크로키는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들은 좀비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좀비들을 피해 도망치는 아키라는 더욱 에로틱한 대사들을 생각해내야만 합니다. 시즈루는 그들이 도망치기 전에 마지막 좀비를 발로 차 쓰러뜨립니다. 기차 안으로 돌아와 소녀들은 비를 맞으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시즈루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로 돌아가 아키라는 좀비들이 이케부쿠로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들은 그냥 뚫고 지나가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때 5시가 되어 젠지로에게 연락할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틀림없이 가르칩니다. 좀비들을 없앨 수 있는 에로틱한 노래를 불러줘. 저녁 무렵 기차는 쿠로키가 소녀들의 통과를 막기 위해 준비해놓은 산더미 같은 좀비들을 향해 달려간다. 하지만 소녀들은 노래를 부르고 좀비들은 폭발한다. 하지만 시즈루는 남은 좀비들이 왜 자신들을 쫓아오지 않는지 위하여한다. 아키라는 무리지어 다니는 건 좀비답지 않다고 말한다. 그건 지휘관과 부하가 있는 계급체계가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 좀비에게 계급이 있다는 건 읽어본 적이 없어. 시즈루는 그러고는 여왕에게 말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걸어간다. 여왕에게. 나루코가 막으려 하지만 시즈루는 쿠로키가 아마도 좀비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그녀는 인간 음식을 먹는 유일한 좀비니까요. 아마도 인간이라는 사실이 들키면 위험해질 테니 좀비인 척하는 것일 겁니다. 만약 정말 인간이라면요. 하지만 정말 좀비라면 시즈루는 그냥 산산조각 낼 겁니다. 그러자 나루코는 활쏘기에 재능이 있고 하우스 오브 더 데드를 몇 시간이나 플레이한 경험이 있다며 함께 가기로 합니다. 2 사람은 좀비 냄비에 다가가고 시즈루는 쿠로키에게 그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시즈루가 달려들어 쿠로키의 얼굴을 만지자 화장이 지워졌다. 쿠로키는 엉망진창인 식료품점 화장실에 숨어서 좀비들에게 둘러싸였던 그때를 떠올렸다. 좀비들이 폭발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겁에 질렸다. 아, 치마가 들려서 그랬던 거야. 그게 좀비들의 약점이라는 걸 알게 된 후로 그녀는 좀비 여왕이 되었다. 아이들은 쿠로키에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었고 처음에는 그랬다. 그녀는 걷고 또 걷고 또 걸었다. 하지만 세븐지 사건 때문에 집이 너무 멀어서 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닿을 수 없는 곳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좀비들이 나타났던 곳으로 돌아갔고 좀비들은 그녀의 발 앞에 엎드려 그녀를 섬기려 했습니다. 섬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화장을 하고 곰팡이에 뒤덮인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칭찬했습니다. 칭찬했어요. 레미는 쿠로키가 좀비들을 데리고 돌아다니기로 한 것이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다니는 게요. 그녀는 좀비들이 곰팡이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후 소녀들은 쿠로키를 친구로서 이케부쿠로에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쿠로키의 눈이 빛났다. 친구라고 불려서.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다. 그녀는 고귀한 여왕이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그녀는 자신의 좀비들에게 인간을 공격하지 말라고 명령할 것이다. 하지만 소녀들은 그녀가 공격받을까 걱정하지만 그녀는 감수할 의향이 있다. 는다. 서로 물품을 교환하고 작별 인사를 나눈다. 쿠로키는 이케부쿠로에 자기네 여왕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조심하라고 말한다. 그들만의. 그리고 소녀들은 목적지까지 단 14정거장만 남겨두고 계속 여정을 이어간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할 운명입니다. 여기 제 소녀 주간지에서 여러분은 볼만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어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무섭도록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모두의 몸이 엄청 가렵고 긁는 것을 멈출 수 없을 때까지 자신을 긁습니다. 하지만 시즈루는 기차 속도를 높여 그들을 탈출시킬 위지를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비에 덮인 음울한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것은 빠르게 그들의 최악의 후회를 불러일으키는 장소가 됩니다. 아키라가 누군가를 익사하게 놔둔 것부터 마다코가 그녀를 멈췄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것까지 부모님이 헤어지는 걸 막지 못했어요. 포치도 마음속에 최악의 기억이 떠오르는군요. 앞으로 나아가면서 소녀들은 특정 마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곳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엉터리로 패러디한 곳이 되었대요. 요카와 시즈루가 한번 같이 본 곳이죠. 요카가 스포일러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어떻게 앨리스가 요카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 사과했어요. 포로들.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패러디죠. 거의. 다만 악당들이 주인공과 남은 시민들을 죽였고 남은 사람들은 그들을 상대로 거리의 가로등이 될 거야. 아이들이 이케부쿠로에 간다고 말하자 보스인 카오스가 나타납니다. 현장에 누군가 그에게 그곳으로 아무도 가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하들에게 그 여자아이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시즈루가 추격자들을 날려버리고 아이들은 도시 거리를 내려갈 수 있었지만 다시 한번 포위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몇 경찰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지어낸 정식 이야기 입구를 이용합니다. 숨어있는, 그리고 물론 경찰들은 들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냉동고 안에서 그들은 스스로 끝을 맺는 캐릭터, 수호를 발견합니다. 후레미는 수호를 보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열렬한 팬인 그녀는 사인을 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불쌍한 수호는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요원할 뿐입니다. 그녀는 실제로 앨리스와 나머지 동료들이 죽지 않았고 사라져 조각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들의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 소녀들은 변장을 하고 무덤 관리인을 찾아 그의 시야를 훔치려고 합니다. 레이미, 아키라, 나루코가 나쁜 놈들을 막는 동안 시즈루와 수호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파편을 가져올 시간이야. 하지만 도망치는 과정에서 악당 중 한 명이 수호의 정체를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도망칩니다. 그들은 배우진을 부활시키려고 하지만 불행히도 파편들은 먼지로 변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수호는 밖에 있는 악당 중 한 명에게서 파편으로 변하고 그녀 역시 먼지로 변합니다. 악당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고 돼지 사람들이 항복하려고 하자 나루코는 포기하지 말고 다르게 할 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자신의 부모님 생각에 잠겨 연설을 합니다.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갈라집니다. 돼지들은 그녀의 말이 사랑하는 앨리스처럼 영감을 주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앨리스의 작은 옷을 입힙니다. 네, 이 아크는 끔찍해요. 그 후 다른 소녀들은 나머지 출연진의 위상을 받습니다. 나쁜 놈들이 침입하지만 다행히도 돼지들은 피클 주스를 준비해 방해하고 소녀들은 파이프를 통해 밖으로 탈출합니다. 밖으로 묘지에서 달리는 나루코는 치마 속에 활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묘비를 이용해 한 남자를 쏘아 떨어뜨립니다. 카오스의 부하들에게 공격받는 아키라는 그들이 모두 게임에 아키라가 규칙을 이용해 장기를 지휘하며 시즈루는 고양이 남자를 물리치는 것을 돕고 그들은 연달아 모두를 쓰러뜨리기 시작합니다. 연달아서. 그런 다음 소녀들은 카오스를 포위하지만 카오스는 비행 접시를 타고 도망칩니다. 그는 내 녀석들 참견하지 마 라고 소리칩니다. 이케부쿠로의 마녀 여왕이 이 일을 들을 겁니다. 요카 공주는 그들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시즈루는 요카의 이름이 언급되자 숨을 헐떡이며 그녀가 이케부쿠로와 세계의 무서운 지배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카오스가 도망치기 직전에 소녀들이 기차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자 돼지들이 그들을 쫓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존적인 문제가 있지만 여자아이들은 친구가 마녀 여왕이라는 말만 듣고 집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녀 여왕이라고. 세븐지 버튼 옆에서 요카 공주는 경호원인 포치가 가져다주는 오늘의 일정에 눈을 뜹니다. 오늘 일정이요. 오후까지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폰타로와 함께 점심을 먹을 예정이에요. 폰타로와 점심 식사를 해야 해요. 그래서 학교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서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열람실에 자신의 물건을 내려놓고 창밖으로 보이는 이케부쿠로의 혼란스러운 세상을 봅니다. 창밖의 이케부쿠로요. 점심시간에 폰타로가 그녀에게 인사하며 전보다 더 건강하고 멋지고 섹시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정말 징그럽네. 진짜 찌질이.
하지만 그는 여왕께서 자신을 알아봐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겸손하게 말합니다. 점심으로 아가노 쓴 멜론 샐러드와 식초를 곁들인 매운 카레가 나옵니다. 그녀가 아가노라는 단어에 집착하자 폰타로는 시골 메뉴는 아마 그녀 취향이 아닐 거라고 재빨리 말합니다. 그래도 그녀는 그 단어에 계속 집착하며 먹기로 합니다. 폰타로가 식사를 시작하는데 요카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자기랑 자주 어울리려고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와 자주 어울리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폰타로는 자신이 충실한 신하이자 이 마을의 시장이라고 그녀에게 확신시킵니다. 하지만 요카는 그가 신하나 공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는 폰타로가 그녀의 기억을 조작하여 잊게 만들었던 장면을 회상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그녀에게 배정된 경호원이 그녀가 사랑했던 개의 이름을 따서 포치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을. 산책을 나가면서 요카는 이케부쿠로가 생각보다 더 놀랍거나 더 지루한지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시의 모습은 그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는 더 높은 건물과 더 생생한 하늘을 원하고 그것은 나타납니다.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위협적인 남자가 요카에게 그것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다시 평범해졌어요. 포치가 그 남자를 제압했고 요카는 너무 화가 나서 그를 숲으로 만들었어요. 폰타로가 그것을 먹기 시작했죠. 자기 방에서 그녀는 포치에게 그 남자가 왜 세상을 싫어했는지 물었지만 포치는 그녀에게 세상은 괜찮다고 말했어요. 여행 열차로 돌아와 시즈루는 함께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감사를 표했고 그들은 즐겁게 이야기하며 따뜻한 순간을 보냈어요. 그때 그들은 밖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처음에 지도를 줬던 백조 은둔자를 봤어요. 열차 노선 지도를 처음에 줬던 사람이죠. 그는 폭포 급류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나나코는 그에게 연락해서 구해줘. 아가노로 가는 길에 길을 잃었다고 하더니 지도를 보여달라고 했대. 알고 보니 너무 낡아서 화분 받침으로 쓰고 있었대. 하지만 백조 은둔자의 엉뚱한 그림 덕분에 그렇게 쓸모없지만은 않았어. 그가 철도선을 따라 있는 모든 마을의 상태를 거의 다 기록해놨더라고. 그러고는 호기심 많은 마음을 가졌다느니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떠들어대더니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그리고 소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막으려고 해도 소용없다고 경고합니다. 이케부쿠로에서 일어나는 일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떠나면서 수정된 지도를 건네주고 여자아이들은 친절하게 물품 몇 가지를 건네주었어. 대신에 새 지도를 보니 그들은 선의 끝부분에 코스모치와 카레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선의 끝에.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요카에게 집중하고 있으며 그녀가 나쁜 사람들에게 휘말린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에게 말이죠. 도시로 돌아와서 폰타로는 소녀들이 요카를 만나러 가는 중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카를 만나러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은 문제가 될 테니 그는 포치에게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말이죠. 이케부쿠로까지 2정거장만 남았기에 시즈루는 앞에 나타난 괴물들 때문에 기차를 급정거해야 합니다. 괴물들 때문에 말이죠. 소녀들은 감각이 있는 봉제 인형들을 조사하기 위해 기차에서 내립니다. 그 앞에서 시즈루는 작은 인형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앞치마 때문이죠. 그때 시즈루는 엄마가 아빠를 만난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길을 가다가 만났다고 그에게 여행을 멈추고 돌아오라고 말했더니 그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조금 더 있겠다는 식의 내용뿐이었죠. 하지만 짧았어요. 조금 더 걸릴 거예요 같은 것만 읽었죠. 아버지와 소방대원들은 다음 마을에서 봉제 인형으로 변했어요. 다음 마을에서 말이죠. 거기서 요카도 만났지만 어쩐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바로 그 후로 꼬이기 시작했어요. 수다를 마치고 나나코는 짧은 동물 팔로는 할 수 없었기에 그들의 손수레를 고쳤어요. 짧은 동물 팔로는 할 수 없었거든요. 5시가 되자 젠지로에게 연락할 시간이에요. 그는 이케부쿠로의 세븐지를 막지 않으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설명해요. 이케부쿠로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해결책은 없어요. 그러자 소녀들은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며 작별 인사를 했다. 시즈루 아버지와 그분의 선원들이 오가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속되는 여행 중 레이무가 기차를 운전하며 날씨가 갑자기 흐려졌어요. 시즈루 아버지가 공격당했던 시나마치역을 발견하고 들어가도 괜찮을지 망설여요. 들어가려는 순간 저쪽이 건널 수 없는 절벽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원치 않았지만 이상한 사람들을 만날지도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기차에서 내려요. 막다른 절벽이라 건널 수 없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날까봐 꺼려했지만
어쩔 수 없이 기차에서 내렸어요. 만날지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지만요. 마을을 돌아다녀 보니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신문이 레이미의 얼굴에 날아왔고 요카를 발견했어요. 신문에는 요카 나카토미 여왕 폐하께서 천문학 강좌에 참석하셨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의 무서운 모습에 세션 참가자들이 겁에 질렸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여자애들에게 이케부쿠로로 가지 못하게 할 거라고 말했어요. 이케부쿠로로 가지 못하게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엉터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세계를 망쳐놓고 주인공을 죽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남자가 붓으로 나타카에게 빔을 쏘자 그녀는 너무 선명해졌어요. 너무 또렷해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레이미도 비슷한 방식으로 공격받고 시즈루는 작은 생물체로 변해서 아가노 유수를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작은 생명체가 되어서 아가노 유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죠. 다음으로 아키라를 공격하려 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녀는 그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다양한 화풍의 공격으로 응수합니다. 그러자 그림이 공격자 중 한 명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때 그들은 능력이 사실 베레모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 화가들은 아키라에게 3연속 공격을 시도하지만 아키라는 그것을 막고 포치들의 쇄도로 응수합니다. 그런 다음 아키라는 베레모를 레이미에게 건네주고 레이미는 BL 플래시를 사용하는데 저는 제 시청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베레모를 쓴 두 남자는 미화되어 로맨틱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 다음 세 명의 화가들은 그들을 애니메이션처럼 만드는 광선에 맞아 그들이 베레모를 던졌으니 이제 우리의 내 주인공들이 그것들을 가지게 되었어. 패배한 예술가들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그 내용인즉 성공하지 못한 만화가가 된 이야기였지만 금세 무시당했지. 그래서 여자애들이 그들을 묶을 수 있었어. 내 과거 따위 누가 신경이나 써. 지는 자는 진 거야. 그때 시즈루가 요카의 사진을 보여주자 새 예술가는 그 광경에 당황해. 그들의 무서운 여왕을 보고 말이야. 그들은 그녀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베레모를 통해 그들에게 힘을 부여한 사람이었어. 베레모 말이야. 그들은 폰타로가 그들에게 소녀들이 여왕과 세상 그 자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고 그래서 그들이 소녀들의 길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즈루에게 끈질기게 파고드는 그 남자에게 젠지로가 느꼈던 분노를 떠올리게 했다. 많은 과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븐지 연구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케부쿠로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기차 소리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케부쿠로에는 폭우가 쏟아졌고 세븐지 사건 이후에도 기차가 여전히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차가 돌진하는 가운데 소녀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속도를 높였지만 아키라가 만에 부딪힐 거라며 멈추라고 했어요. 그리고 충돌했죠. 그렇게 충돌했습니다. 시즈루가 소리치며 여기가 정말 이케부쿠로냐고 물었고 다른 세 명은 정신을 못 차리고 천천히 나왔어요. 셋은 방향 감각을 잃고 천천히 나왔습니다. 그때 포치가 경비원들이 나타나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하자 짖기 시작했어요. 모두를 말이죠. 그러자 포치가 먼저 행동했고 그 덕분에 여자애들은 도망칠 기회를 얻었어요.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요카의 집에서는 요카가 인간 모습의 포치가 아침을 준비하는 걸 보고 일어났어요. 그가 내놓은 쓴 멜론 된장국이 이상한 느낌을 주었어요. 왠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느낌이었죠. 그때 갑자기 긴급경보가 울렸어요. 방 밖에서 시즈루가 포치에게 나카토미 요카를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모두 다가가자 포치가 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시즈루는 인간 포치 뒤에 자신의 실종된 친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즈루를 보자 요카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있던 복도가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요카가 진정될 때까지 그랬어요. 요카는 포치가 귀엽다고 말하며 그것이 시즈루의 개인지 모르고 시즈루에게 물었어요. 자신의 개인 줄 모르고요. 나머지 여자애들은 요카가 아무도 기억 못하는 걸 보고 다들 놀랐고 시즈루는 요카가 아직도 자기한테 화가 난 건 아닌가 궁금해했어. 하지만 요카는 자기가 왜 화가 나야 하는지 전혀 몰랐어. 그러다 눈이 다시 빛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 마치 가슴에 뭔가가 꽂히는 것 같았지. 하지만 다시 진정된 후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을 쉴 새 없이 말하기 시작했어. 고등학생이고 천문학을 좋아하고 이곳 이케부쿠로에서 매일 열심히 공부했대. 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게 재밌었대. 이케부쿠로에서 공부하는 게 재밌었대. 그녀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자라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죠. 그 꿈을 떠올리려 애쓰던 그녀는 강렬한 빛을 뿜어내며 시즈루를 밀쳐냈어요. 포치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죠. 그때 폰타로와 그의 부하들이 나타나 요카를 지키기 위해 소녀들을 제거하려 했어요. 그래서 소녀들은 도망쳐야만 했죠. 폰타로는 세븐지 버튼으로 달려가 요카의 친구들이 요카를 불안하게 한다며 당황했어요. 소녀들은 기차로 돌아와 탈출을 시작했어요. 폰타로는 답답한 마음에 포치를 불러 요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카가 힘들어할까 봐 포치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폰타로는 포치에게 따랐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거리까지 이동하여 멈춰 섰습니다. 모두들 요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걱정하며 조금 우울해했습니다. 아키라는 쓴멜론이 모스 부호로 움직이는 것을 알아챘고 뿌리가 하가노까지 자라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아키라는 쓴멜론이 모스 부호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알아채고 뿌리를 추측했다. 하가노까지 다 자라났겠네. 그들이 쓴멜론을 썰라는 지시를 받고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저쪽에서 마코토가 말하고 있어요. 레미는 그것을 쿡쿡 찔러보며 화상통화 기능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단순한 전화선이었다. 젠지로도 함께 통화하며 두 사람은 소녀들에게 세상을 고치려면 세븐지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시즈루는 그것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것을 찾으려고 했다. 모든 것을 말이다. 그때 갑자기 손들이 기차를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소녀들은 깜짝 놀랐다. 좀비들이랑 쿠로키다. 소녀들이 떠난 후 호야역, 쿠로키가 마지막으로 있던 곳의 기후가 급격하게 변했다고 한다. 역에서 말이다. 쿠로키가 거기에 남았다면 좀비들은 썩고 곰팡이가 피거나 부스러져 없어졌을 거예요. 말라서 바스라졌겠죠. 그래서 그녀는 떠나야 했어요. 그 여자아이들은 세븐지 버튼을 찾아 쿠로키와 함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임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쿠로키와 함께요. 그리고 그녀는 도시를 돌아다닐 때 그 버튼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도시를요. 그들은 모두 폰타로가 아마도 이 모든 난장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서 버튼을 어딘가에 숨겼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말이죠.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말이에요. 하지만 이 때문에 시즈루는 자신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소 우울해졌습니다. 그녀의 싸움이 요카를 이케부쿠로로 도망치게 만든 문제에 기인한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시즈루에게 요카와 이야기를 풀라고 격려했습니다. 다섯 소녀는 쿠로키가 좀비들을 보내 곳곳을 확인하는 동안 단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곳을 좀비들이 갑자기 멈춘 곳으로 달려갔지만 판매용 로봇과 그림들에게 폭격을 맞았습니다. 판매 로봇들과 그림들에게 말이죠. 하지만 시즈루가 그것들을 발로 차서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단추가 있는 곳에 도착했고 폰타로의 부하들도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좀비들과 여자애들이 부하들을 상대로 싸우기 시작했는데 인간 포치가 나타났어요. 그러자 그는 요카를 필사적으로 지키고 싶어서 시즈루와 1대1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요카를 시즈루가 밀리자 그녀는 요카가 세상의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요. 그때 레미도 싸움에 뛰어들었지만 나리코에게 던져졌어요. 여자애들은 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쿠로키와 아키라에게 세븐지 버튼을 누를 기회를 주었어요. 세븐지 버튼을.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자 포치가 시즈루를 쓰러뜨렸고 위에서 기찻길이 나타나 요카에게. 그리고 폰타로는 그들의 탈출 경로를, 소녀들은 기차를 쫓아가려고 일어섰고 인간 포치가 막으려 하자 개 포치가 물어서 물속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 후 소녀들과 좀비들은 기차에 올라타 추격했습니다. 폰타로는 요카에게 자신이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안심시켰지만 그러자 그녀는 희미한 시즈루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불안해하며 인간 포치를 불렀지만 물론 거기 없었습니다. 아포지에 돌아온 시즈루는 아마 요카와 버튼을 함께 사용해야 세상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자 센지로는 그 버튼은 처음 누른 사람이 다시 눌러야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동하려면 말이죠. 마침 쿠로키는 자신의 좀비들을 불러 버튼을 가져오게 했고 그들은 요카의 기차를 계속 쫓았습니다. 선로가 끊긴 등의 장애물을 만났지만 다행히도 쿠로키는 좀비들을 틈에 쏟아붓는 등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좀비들을 틈에 쏟아부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뒤에는 인간 포치가 따라온 것 같습니다. 마침내 요카의 기차 옆 선로에 도착하자 여자아이들은 요카를 부르려 했지만 하지만 폰타로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차는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고 그는 최고점에서 발포하여 거의 밀어낼 뻔했습니다.
기차 끝. 하지만 좀비들이 기차 밖으로 기어나와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러자 아포지가 레일을 따라 요카의 기차 뒤로 접근합니다. 소녀들은 기차를 갈아타려고 올라타는데 옛 적들까지 싸움에 가세합니다. 나루코와 레미는 하급 적들을 손쉽게 제압합니다. 폰타로는 계속 발포하지만 무기가 과열되어 폭발합니다. 그러자 쿠로키가 아포지를 요카의 기차에 들이받고 소녀들이 탑승하자 폰타로가 총을 겨눕니다. 그래서 기회를 틈타 그를 두들겨 패지만 맙소사 아키라를 인질로 잡습니다. 그때 포치가 나타나고 폰타로로부터 세븐지가 요카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카의 삶을. 그래서 그는 폰타로를 배신하고 밀어냅니다. 인간 포치는 요카를 구하고 싶어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요카에게 차와 시즈루를 데려옵니다. 다른 소녀들은 문 뒤에서 친구들이 화해할 것이라고 믿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해할 거라고. 시즈루는 요카의 꿈을 짓밟은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감이 부족했고 요카가 더 많은 것을 이룰수록 시즈루는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불안해했습니다. 요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즈루의 머리채를 잡아 휘둘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즈루를 때렸고 친구들은 요카를 진정시키려 했다. 요카는 마음이 아팠고 희미한 기억들이 다시 스쳐 지나가며 그 말들을 했다. 운명의 밤에 시즈루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 이제 그만 포기해야지. 알잖아. 그렇게 큰 희망을 갖는 건 너무 창피한 일이야. 난 너 따위 신경 안 써. 요카. 자신이 했던 말들이 되돌아오자 시즈루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사과했다. 요카가 떠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런 말들을 했던 거라고. 나루코는 요카에게 계속 그렇게 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시즈루는 전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가노에서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세상을 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재미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자 요카는 흥분해서 좌절과 불안감에 시즈루를 꽉 잡았어요. 하지만 포치의 짖는 소리가 그녀를 진정시켰어요. 나루코는 요카에게 지금 삶이 재밌냐고 물었고 요카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나루코가 가져온 화분이 피어나면서 친구들이 어린 시절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을 보여주었어요. 시즈루는 세상이 원래대로 돌아가더라도 요카에게는 여전히 꿈을 이룰 기회를 얻었어요. 그들은 그녀 앞에 버튼을 놓았습니다. 요카는 꿈을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지만 시즈루는 이번에는 자신이 응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시도하고 후회하는 편이 낫다는 거였죠. 그러자 화분이 방 전체를 밝혔고 이제 그들은 별자리들로 둘러싸였습니다. 시즈루는 자신과 요카가 어릴 적 함께 보았던 시리우스라는 약속의 별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였을 때 요카는 눈물을 터뜨리며 용서를 구했고 친구들은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그러자 시즈루가 손을 내밀었고 요카는 악수를 나눈 후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르려는 순간 폰타로가 돌아와 요카를 밀어 넘어뜨리려 했지만 백조 은둔자의 배에 처맞고 날아갔습니다. 시즈루는 절벽 끝에서 요카를 잡았고 함께 위로 올라왔습니다. 요카는 버튼을 눌렀고 세상은 대부분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평범한 사람이 된 좀비들은 여전히 코로케를 여왕으로 칭송했습니다. 여왕으로. 나머지 여자아이들은 아가노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밖에서 요카는 인간 포치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은 까마귀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마코토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가노 사람들이 다시 인간과 비슷해졌지만 여전히 동물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편지를 쓰는 동안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